미국 여행을 계획하던 김민수 씨는 환전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0만 원을 달러로 바꾸니 겨우 70달러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던 친구는 같은 10만 원으로 200만 동이 넘게 받았죠. 똑같은 돈인데 왜 나라마다 이렇게 가치가 다를까요? 더 이상한 건 이 환율이라는 게 매일, 아니 매 순간 변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1달러가 1,400원이었는데 저녁에는 1,470원이 되기도 하거든요. 지난 영상에서는 돈을 마구 찍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나라들이 결국 무너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돈이라도 나라마다 그 가치가 왜 이렇게 달라질까 궁금하시죠? 화폐 가치의 진짜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돈의 역사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오랫동안 돈은 금이나 A인 같은 귀금속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근본위제라고 부르죠. 근본위제 시스템에서는 국가의 화폐가 일정량의 금으로 보장됐어요. 예를 들어 미국 달러 한 장은 정해진 양의 금과 교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스템은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금 보유량 이상으로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없었거든요. 정부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을 막는 안전장치였던 셈이죠.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국제 무역이 확대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화폐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금을 보유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특히 전쟁이나 경제 위기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죠. 그래서 1970년대쯤 되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근본 위제를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바로 명목화폐 시스템이에요. 명목화폐는 정부가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고 사람들이 그걸 믿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 돈입니다. 금이나 인 같은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짜 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금처럼 물리적 가치가 없으니까 명목화폐의 가치는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싶어 하면 서로 경쟁하면서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아무도 원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처럼 강한 경제의 화폐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거예요. 반대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의 화폐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조차 원하지 않아서 가치가 바닥까지 떨어졌죠. 그럼 이제 수요와 공급이 화폐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 가치를 잃어가는 현상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비해 돈이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죠. 한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그 나라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를 잃어가는 화폐를 사서 보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2022년에는 10달러로 빵 2개를 살 수 있었는데 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2년 뒤인 2024년에는 똑같은 10달러로 빵 1개밖에 못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짐바브웨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980년대에 짐바브웨 달러는 미국 달러보다 가치가 높았어요. 짐바브웨 달러 1달러가 미국 달러 1.35달러와 같았거든요. 그런데 실패한 토지 개혁, 경제 문제, 부패, 국제 제재, 그리고 무분별한 화폐 발행 때문에 짐바브웨 달러의 가치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2000년대가 되니까 미국 달러 1달러가 짐바브웨 달러 거의 60만 달러와 같아진 거예요. 정부는 화폐를 여러 번 바꿔보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미국 달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 같은 안정적인 외국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최근에 짐바브웨가 자국 화폐를 되찾으려고 다시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긴 한데, 포기하지 않는 그 의지만큼은 인정해줄 만하네요.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했을 거예요. 금리는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퍼센트로 나타낸 겁니다. 만약 10% 금리로 1,000달러를 빌리면 1,000달러에 이자로 100달러를 더해서 갚아야 하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같은 중앙은행들이 각 나라의 금리를 설정합니다. 한 나라의 금리가 높으면 투자 수익률이 좋아지고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이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이 투자자들은 투자하려면 그 나라 화폐를 사야 하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화폐 가치가 강해지는 겁니다. 국채에 투자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국채는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거예요. $1000짜리 국채를 5% 금리로 10년 동안 산다고 해봅시다. 그럼 정부가 당신의 $1000를 빌려서 매년 5% 이자인 $50씩 10년 동안 지급하는 겁니다. 논리는 간단해요. 금리가 높을수록 투자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죠. 만약 미국의 금리가 독일보다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유로를 팔고 미국 달러를 사서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미국 채권이나 저축계좌에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화폐 가치가 강해지는 거죠. 반대로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투자자들은 다른 곳을 찾게 되고 미국 달러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고 금리를 최대한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을 수 있는데요.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금리는 돈을 빌리는 비용이라는 걸 말이에요. 금리가 높으면 그 나라 사람들과 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것도 비싸진다는 뜻이거든요. 돈 빌리는 게 비싸지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줄어들죠. 이건 경제를 둔화시키고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나라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를 발표할 때마다 전 세계가 긴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국가 상황과 외국인 투자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중국이 시장을 외국 투자자들에게 개방했을 때를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공장을 세우려면 당연히 중국 화폐인 위안화나 런민비가 필요했겠죠.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주고 기타 비용을 처리하려면 말이에요. 그래서 위안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위안화 가치가 강해지면서 중국에 엄청난 돈이 들어온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외국 투자자들에게 홍보하고 투자하고 사업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외국 투자자들은 아무 나라에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안정적인 나라를 찾죠. 왜 그럴까요? 안정적인 정부는 기업들에게 일관된 규칙과 법률을 제공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 나라가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낮은 세율을 약속했는데 갑자기 세금을 올려버리면 그 기업들은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고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나라가 규칙을 계속 바꾸면 기업들은 그곳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위나 파업이 많으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기업들이 원활하게 운영하기 어려워지죠. 안정적인 경제도 중요한데 그 나라 돈이 갑자기 가치를 잃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니까요. 한 나라가 빚이 많고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경제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 외국 투자자들은 돈을 잃을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나라가 투자를 더 많이 받고 그게 화폐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수출과 수입입니다. 일본이 자동차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그 나라들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 일본 엔화를 써야 하는데 이게 엔화 수요를 높이는 겁니다. 반대로 일본이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하면 호주 달러를 써야 하니까 호주 달러 수요가 늘어나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더 많이 수출하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자기 화폐를 사야 하니까 화폐가 강해지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들을 설득해서 석유를 오직 미국 달러로만 판매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를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석유를 필요로 하니까 석유를 사려면 미국 달러를 구해야 했던 거죠. 이게 미국 달러를 세계 통화로 만들었고 미국 경제와 영향력을 세계 1위로 강화시켰습니다. 이걸 페트로달러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화폐도 받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긴 해요. 반면에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 투발루 같은 곳은 수출할 게 별로 없어서 자국 화폐가 널리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쉽게 하려고 미국 달러나 호주 달러 같은 강한 화폐를 대신 사용하죠.
다섯 번째는 고정 환율입니다. 만약 당신 나라가 안정적이고 강한 화폐를 갖고 싶은데 이것저것 신경 쓰기 귀찮다면 이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국 화폐를 더 강하고 안정적인 나라의 화폐에 연동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석유 부국 브루나이는 자국 화폐를 싱가포르 달러와 1대1로 연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두 화폐가 정확히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브루나이에서 싱가포르 달러를 쓸 수 있고 반대로도 가능한 겁니다. 또 다른 예는 멕시코 옆에 있는 작은 나라 벨리즈인데 벨리즈 달러를 미국 달러에 연동시켰어요. 벨리즈 달러 1달러가 항상 미국 달러 0.5달러와 같도록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를 벨리즈 달러로 바꾸려면 환율을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금액을 2배로 하면 돼요. 정말 쉽죠? 화폐를 연동시키면 안정적이고 관리하기 쉬운데 문제는 그 나라가 더 강한 나라 경제에 완전히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달러가 떨어지면 벨리즈 달러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한 화폐가 살면 다른 화폐도 살고 한 화폐가 죽으면 다른 화폐도 죽는 운명인 거죠. 이런 것들이 화폐마다 가치가 다른 주요 이유들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모든 나라가 세계 달러 같은 단일 화폐를 쓰지 않는 거죠? 그럼 환율이나 이런 복잡한 것들이 필요 없잖아요? 좋은 아이디어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유로를 예로 들어볼게요. 유로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편리해요. 여러 나라를 여행할 때 돈을 환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모든 나라가 자기 돈에 대한 통제권을 유럽 중앙은행에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한 나라가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화폐 정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2009년에 그리스가 재정 위기를 겪었을 때를 보세요. 그 영향이 다른 유로존 국가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리스 때문에 별로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만약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단일 화폐를 쓰기로 결정한다면 정말 위험할 겁니다. 당신은 잘 살고 있는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가 경제를 망쳐서 인플레이션과 위기를 겪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화폐를 최대한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필요한 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처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는 수입품을 싸게 사려고 강한 화폐를 원할 수 있어요. 반면에 중국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자기 제품이 다른 나라에 더 싸게 팔리도록 약한 화폐를 원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춘다는 비난을 받아온 겁니다. 이걸 화폐 평가절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이야기는 지난 영상 돈을 마구 찍으면 왜 모든 게 무너지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왜 다르고 그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함께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